청년들이 집을 뭐 살 수 있게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그런 거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해갖고 뭐 열심히 벌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지금 뭐 사실은 청년들한테 뭐 집을 사라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예를 들면 일단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그리고 직장도 원하질 뭐 하니까 그냥 노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일하라고 노는 사람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 그 지난 8월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 20, 30대에서 그냥 쉬었다. 우리가 경제활동인구 조사할 때 취업자 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고 실업자는 이제 열심히 찾았는데 없는 사람이 실업자고 나머지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게 뭐 아프다든가 아니면 학업에 전념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인데 조사해 보니까 그냥 쉰다 뭐 그냥 그런 사람이 한 32%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래서 한 70만 명 정도 이렇게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3년 동안 취업 안 한 미취업 청년들 15에서 29살 이제 그 친구를 보면 20만 명이 넘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한 40% 가까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논다. 그걸 갖다 소위 니트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노는 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 뭐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안 되는 자격증을 달라고 뭐 학원에 다니냐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알아서 뭐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눈높이가 높아졌다 얘기지만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물어봐요. 통계청에서 왜 너 일자리 안 찾는 거냐 그랬더니 30% 넘는 숫자가 원하는 일자리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자리 원하는 게냐 그냥 집에서 쉬겠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외국인 근로자 많이 온다는 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에 일을 보내는 거 아니야. 지방 안 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내 후배가 뭐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뭐 전라도 쪽에 호남에 갔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한국 사람이 없었고. 그 전부 다 태국 사람이래 농촌에 그 친구 간다는. 그러니까 태국 사람한테 한국말 교재 주면 뭐야. 그래서 야 그거 네가 번역해서 막 AI로 해서 태국말을 줘야지 그랬더니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는 뭐 이렇게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는 게 사실 주관적인 개념인데 대체적으로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제조업이 좋은 일자리예요. 서비스보다. 서비스도 뭐 금융이나 보험 쪽은 괜찮지만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가 제조업 강국인데 역설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전체 취업 인구에서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이나 돌고나 미치고 우리가. 그래서 얘 하나 숫자를 들면 2015년도에 제조업 취업가 460만 명이었어요. 2017년도에 470만 명인데 쭉쭉쭉 떨어지다가 코로나 때 작년에 해박돼서 450만 명이에요. 그리고 최근 와서 또 좀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가 다시 감소세를 돌아섰어요. 몇 달 동안. 매달 한 번씩 통계청에서 매월 고용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때마다 보면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제조업 취업자 계속 준다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선택에 의한 것도 있지만 되게 뭐 우리가 주 40시간이라고 51시간씩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36시간 밑에 일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풀타임 잡이 없으니까 하는 게. 그게 2018년도에 약 520만 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 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280만 명 들어가죠. 전체 취업자 중에서 20%가 넘었고 또 아주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하는 사람도 작년에 22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괜찮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수요 공급 아니에요. 이 공급자의 능이 높아졌어요. 대학교를 너무 많이 보내네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에 7명이 가고 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핵심 인력 위주로 지금 뽑아요. 옛날에 우리 IMF 우리 그 97년도에 안 태어나셨죠? 네, 그 전까지는 되게 뭐 재벌 방망 경영해갖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IMF에서 와서 니들 지금은 결국 또 약간 문어발이 됐는데 그래서 카카오가 그래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됐는데 기존 재벌보다는 많이 자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공공기관도 그래서 그 당시에 40% 정도를 내보냈어요. 일자리를 내보낸 게 아니라 뭐 자회사가 되는가 아니면 뭐 민간회사에 보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단시간에 대학 설립 준칙지에 갖고 대학을 설립하면 요건만 되면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런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가 25세에서 34세 인구 중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이 70%예요. 전문학교 가면서. 근데 30년 전에는 20% 정도가 되니까 그냥 2-3배 늘어난 거죠. 그게 OECD 국가 중에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는 공공에서 만들 수 있고 민간 부분에서 만드는데 실제로 공공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뭐 좋은 일자리도 있지만 뭐 국민돈으로 하니까 재정 일자리가 많아서 나쁜데 이제 민간에서 지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뭐 이제 2018년하고 2019년도에는 코로나19 전에도 민간 일자리가 60대제에 하면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0대 때는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 아니면 재정 일자리니까 그게 사실 좋은 일자리는 아니에요. 올해 지금 9월 달에 뭐 최고의 공휴, 최고의 실업률 제일 낮다고 뭐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어깨에 힘을 주는데 사실은 60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고용 일자리가 줄었어요. 이제 그런 게 상황인 거죠.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심하잖아요. 제조업적으로. 사실 이게 우리가 제조업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품을 만들 수는 없고 외국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중국에서 그 수요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이 좀 대기업은 뭐 반도체나 그런 거 이제 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사실은 또 상당수가 사람이 없어서 또 생산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제가 우리 주위에도 중소기업 뭐 몇십 명씩 있는데 보면 뭐 사람 구하는 건 난리야. 그다음에 외국인이 쓰기도 하지만 외국인이 못하는 게 또 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장 큰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갔죠 우리가. 대기업도 많이 나고 중견 한 3-40년 됐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대기업이 나가면 중소기업도 같이 나가요. 왜냐하면 대기업 연관 산업 해서 뭐 현차나 뭐 이렇게 기아차나 북경공장 또 뭐 다른 데 공장, 삼성전자 그런 데 가보면 그냥 같이 부품업체가 100개 같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품업체가 만약에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에 그 일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삼성전자 같은 거 같아요.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그 라인을 떼갖고 와서 이제 필리핀에다 하는데 필리핀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 업체가 그 당시에 필리핀 뭐 수출에 뭐 7인가 8이었어요. 엄청 커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단 우리나라 근로자 쓰면 또 대기업 못 쓰잖아요. 호봉제에서 그냥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일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는데 월급은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야. 행사성은 뭐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경쟁하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비디오 안 만들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필리핀에 가니까 70%는 6개월마다 가라 근로자들을. 그리고 30%만 이제 자기네가 핵심 인력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는 6개월 이상 쓰면은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규직으로 변환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공장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불량률이 좀 70% 정도는 나도 상관없는데 나머지 괜찮은 친구들 30%가 하죠.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건 제도적으로 안 되거든요. 알다시피 지금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죠. 일단 대학에 안 들어가면 사람 대접 못 받아. 결혼도 잘 못 해. 그러니까 일단 대학을 가야 돼. 그것도 스카이 대학을 가야 돼. 그렇죠?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되고 스카이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졸업하면 또 이제 대기업에 가야 돼.
이게 죽기 살기로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 들어갈 때 좋은 데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고졸 취업 활성화 그래갖고 그러니까 직접 대학 가지 말고 고등학교 가갖고 거기서 일하면서 자격증을 따든가 대학에 가라. 선취업 후진 학정책이고. 그래서 그때 생긴 마에스트로 거기에서 그 당시 내가 이제 정육력개발원 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초기 입학식 때 참석했어요, 자기가. 그 일기. 그리고 그만둘 때가 그때 입학식에서 내가 너희들 졸업할 때 오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졸업할 때 3년에 본인이 왔어요. 졸업식에. 그래서 그때는 뭐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은행 같은 데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더 들어가는데 유리해.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와서는 능력 중심 사회 갖고 이게 제가 그러다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옛날에 스위스에 갔었는데요. 스위스의 MAN, 만이라 그래서 이게 트럭도 만들고 사실은 거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선박용 엔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는 하여간 대졸자의 절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대졸을 하기를 취득한 거고, 제가 만난 인사 담당 전문가는, 인사 책임자는 한 4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는 비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자격증을 따갖고 마케팅해갖고 자격증이 9개야. 그러니까 대졸 대우를 받아갖고 마케팅 하다가 인사 HR 쪽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글로벌 기업의 본사에서 고졸인데 학력은 자격이 있으니까 대우를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때 국가 역량 체계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인적장을 평가할 때 학벌하고 연공으로 평가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격하고 학력하고 매칭을 시켜갖고 지금 우리나라도 기술사는 박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직무 능력 같은 그런 거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 중단됐죠. 제가 지역능력개발원 원장할 때 우리 밑에 같이 일하는 연구진이 대졸자가 낫나 고졸자가 낫냐 이렇게 한번 생애임금을 이렇게 추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이 포함된 거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10대 대학 자의적이죠.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생애임금으로. 왜? 고졸자는 일단 진입을 늦게 하잖아요. 비용이 들고 또 고졸자는 이게 퇴출을 빨리 한다고. 대졸자는. 대졸자 네. 퇴출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 가서. 그런 대기업 같은 내보내기도 하고 이제 사무직이나 그런 거 하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고졸자는 노동조합에 보도받고 그래갖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졸자보다 10대 대학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생애임금은 적다 그런 연구도 했었어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졸자가 대학을 안 가는 식으로 아까 예를 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능력주임생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개혁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은 대기업 공공부문하면 노조에 딱 보호돼갖고 자기들이 딱 이렇게 기득권을 갖고서 못 들어오게 하고 사실은 대기업의 근로자가 높은 게 그게 사실 독과점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모 기업체에서 임금협상 타결을 했는데 일시가 그걸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균 3천만 원씩 받아간 거예요. 올해 임금 타결을 해서. 자기는 기본급 올라간 건 제외하고. 그거 3천만 원이면 평균이니까 3천만 원이면 보통 대졸자 초임 때 그렇게 받아가니까 그래서 대졸자하고 고졸자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대기업은 또 안 뽑아.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그런 틀을 깨트려 갖고 좀 말하자면 고용의 경직성이 완화가 돼야 됐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오히려 유연한 해고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서구의 역사를 보면 50년대가 골든 에이지예요.
왜냐면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물려갖고 결국은 이탈리아 독일이 우경화돼갖고 파시스트 나오고 히틀러 무슨 나왔다는 반면교사를 삼았고 마샬 프론에서 케인즈 알죠? 케인즈 그 사람이 배상금 물리면 안 된다.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마샬 프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도 그렇고, 그걸 뭐 일본도 덕을 많이 보고 미국도 사실 많이 봤어요. 뭐 일본 우리 6.25 전쟁도 본 거지. 6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잖아요. 두 차례. 그때 휘청휘청 해갖고 근데 중국이 일본이 확 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하고 똑같이 일본이 뭐 미국의 그 상징인 뉴욕 그 중심가의 프라자를 다 사버리고 뭐 소니도 뭐 소니가 저 미국 그 파라마운트니 이거 다 사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이제 뭐 프라자 합의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이제 일본이 좀 사그라들면서 80년대에 다시 좀 뭐 레건 들어오고 대처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정리가 많이 됐는데 이게 이상하게 미국은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유럽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경제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은 해고가 쉬워요. 이렇게 사장이라서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할 때 막 뽑아. 나중에 필요 없을 때 하기 쉬우니까. 근데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왔으니까 안 뽑는 거야. 혹시 내가 이제 사람 필요 없을 때 내보내. 그래서 이제 OECD라든가 IMF가 그런 데서 그때부터 유럽 보고도 너희 빨리 고용 경직성을 완화시켜 좀 쉽게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또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 같은 거 얘기하는데 10년 전에는 독일 대졸 실업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훨씬 높아. 걔들은 어떤 근데 그 개혁이 어려운 게 하르츠 수상은 개혁해서 그 다음번에 정권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내가 내년에 뭐 총선에서 뭐 국회의원 된다, 뭐 대통령 된다, 뭐 그런 거보다는 그 국가 사회가 이게 우리가 후손이 어떻게 잘 살게 하는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자기 그 개별적이나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건 용단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사람은 뭐 결과적으로 정권 채취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해. 노인들이.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가진 사람만 그렇고 대부분 가난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소위 중위소득이 50% 이하 인구가 중위소득을 차지하는 비중하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40%예요. 근데 호주가 26%, 이탈리아는 10%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하고 그래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한 35% 정도가 지금 고령자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가장 큰거는 이제 우리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개혁 얘기를 하는데 그게 1988년도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88년, 98년, 2008년, 그러니까 한 3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서 65세 이상의 90%가 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통해서 실제로 절반이 40만 원 이하를 밑에를 받는 거야. 도움이 안 되고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거나 부양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저도 뭐 우리 애들이 할 때 그럴 그 생각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또 여력도 안 돼. 지금 65세 고령자 취업자 4명 중에 3명은 자식하고 따로 살아요. 자식하고 따로 사는데 그리고 또 같이 살 생각도 없대. 그러니까 이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이걸 이제 뭐 어떤 사회 통계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4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고달픈 거야. 뭐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안 해서 자식들한테 올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식들 뭐 없어도 집 사는데 보태주고 애들 뭐 대학도 보내주고 자기 거 안 챙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 이렇게 우직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상을 못 받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연령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 나이가 많은 거.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부탁해서 나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엑셀이나 뭐 그런 거 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 아들 불러서 야야 이거 좀 어떻게 하냐 하듯이 지금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세대고 또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일을 30대 초반이라도 일을 잘하면 60대를 밑에 데리고 부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령별로 차곡차곡 올라가니까 50대 초반에 후배가 자기 올라가면 뭐 창피해서 그냥 아예 쪽팔려하고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지금 세대는 점점 자기 보수에 비해서 조직에 기여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에서 내보내는 거죠. 지금 법정 연령이 60세 아니에요. 실제로 은퇴 연령은 50세예요. 조세 보면. 뭐 아마 여기도 비슷하고 내가 어떤 형태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 부담 가니까. 근데 60세 먹은 사람이 보수는 많은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봉급 이상의 일을 하면 내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도 예전에 집권 전에 뭐 문재인 정부 세금 일자리 막 비판했잖아요. 여기도 세금 일자리 많아. 똑같아요. 이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세금 일자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 당장 호구주책이 없는데. 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많이 받는 거를 바꿔야죠. 성과나 거에 따라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뭐 서서히 안 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게 직무급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이제 그런 게 그거거든요. 문정부에서 이제 스탑됐었고, 이 정부에서도 뭐 한다 그러는데, 뭐 지금 여서야대 상황이 법 바꾸는 문제, 뭐 그다음에 노동자 반발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령근로자를 주된 일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하려면 임금체계 자체를 확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뭐 또 나이가 들어도 성과가 있으면 오래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아마 신문사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여러 친구들도 보니까 막 55세 넘어가면 뭐 인피제 갖고 뭐 80, 70주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허탈한 거야.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만약에 현역으로 보내서 논설위원 보고 야, 저 부장 밑에서 일 좀 해라 그러면 할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황골 탈퇴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해왔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경제부총리 하던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이제 산업화 할 때, 공업화 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그 당시는 지금의 진짜 제조업이 농수산부니까 농고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농업고등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공업고등학교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농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일자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또 그걸 극복해갖고 어떤 전기가 지금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